시그널만 들어도 뽀송뽀송한 목돈연구소 전용극장, 주말의 극장 영화연구소 개봉합니다.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송뽀송한 오늘의 영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네. 연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꿉꿉하지 않나요? 그쵸. 네. 이런 날에는 진짜 팥빙수 한 그릇 해놓고 집에서 OTT 보는 게 최고인데요. 그럼 네. 짱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좀 남양 특집으로 좀 드래그미 투엘이라는 호러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라고요? 네네. 날 지옥으로 끌고 가.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예, 제목부터 정말 무시무시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감독은 스파이더맨 1, 2, 3를 연출한 샘 레이미가 맡았습니다. 2009년 약 4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200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죠. 그러면 장사 잘한 거 아니에요? 장사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자, 포스터를 보니까 스파이더맨 샘 레이미 감독의 익스트림 판타지 호러. 이름이 저는 이렇게 좀 MSG 많이 쳐놓은 이 미사여구, 심한 수식 이런 것도 되게 극혐하는데 이거 재미있을까 말까 안 봐서 몰라요. 일단 뭔가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영화입니까? 예, 사실 샘 레이미가 그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하지만 호러로 출발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파이더맨을 처음에 연출한다고 했을 때 우려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호평을 받고 지금은 호러와 히어로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연출자로 평단과 영화팬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드래그미 투엘에서도 이런 역량을 10분 발휘했습니다. 대다수 서양 공포물이 동양 호러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악령과 정신력이나 기도뿐만이 아닌 완력으로도 웬만큼 싸워볼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과 악령의 대결을 마치 히어로와 빌런의 대결처럼 긴박감 넘치게 그려내며 관객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맞아요. 이거 그 원펀치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서양 귀신의 특징. 네네네. 그쵸. 그리고 뒤로 걸어가고 막. 네. 그래요. 이거 재밌네요. 아니 호러와 히어로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연출자가 있구나. 그럼요. 오타니 네. 쇼헤이도 아니고 투타 네. 겸장.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요? 59년생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 그 뻘인데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요. 작은 아버님 뻘의 우리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 호러 영화인데 경제와 연관지어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주요 갈등이 은행원인 주인공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노파 사이에서 벌어지거든요. 영화의 배경인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저금리 정책 중단으로 인해 주담대 금리가 급상승하고 연체율이 높아지며 결국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화의 경제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국내에서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한다는 소식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드래그미 투엘을 함께 보면서 어떨 땐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옥보다 이자가 더 무섭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영화 내용이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주인공 크리스틴 브라운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근데 몇 가지 고민이 있죠. 첫째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부모가 시골 출신인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직장에서는 동료 남직원이 자신을 제치고 먼저 승진하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정직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그녀는 타고난 압으로 지점장에게 점수를 따는 남직원이 얄미울 따름입니다. 시골 출신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요. 부모님 그쵸? 편견 너무 많네요. 시골 예. 출신이 왜 해치지 않아요? 예. 자, 크리스틴에게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는 있을까요? 예, 사실 크리스티는 업무 성과가 꽤 좋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실책만 안 한다면 부지점장으로 승진할 차례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고객의 고통을 외면해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한 노파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달라며 크리스틴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노파가 몇 차례 원리금 납부를 연체한 탓에 은행에서 주택 압류를 통보한 것입니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살던 집을 압류해야 한다. 근데 이 할머니가 혹시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집을 사신 거예요? 예, 노파는 이 영화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대출을 갚아온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한쪽 눈을 잃으면서 가게의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거예요. 아마 노파의 설명대로 대출 연체는 좀 일시적인 것이고 점차 나아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점장은 노파의 사정을 봐달라는 크리스틴에게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도 너 스스로 결정해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근데 자꾸 지점장에게 알랑방귀 끼는 남자 동료가 눈에 들어오니까 크리스틴도 결단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대출 기한 연장 불가를 통보하겠다고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다. 그리고 노년층이면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아, 그럼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인은 크리스틴에게 저주를 겁니다. 어이구야. 이 노파가 거는 저주 그냥 기분 나쁜 수준에 그치지 않는데요. 뭐 종교인들이 기도빨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파는 저주빨이 좀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크리스틴은 노파의 저주를 받은 이후 온갖 환영에 시달리며 사회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할 지경이 됩니다. 한 점술가는 노파의 저주를 풀지 않으면 3일 내에 크리스틴이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된 크리스틴은 과연 불운에서 벗어나 부지점장 승진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스릴 넘치는 코믹 호러 영화 드래그미2의 각종 OTT와 IPTV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아, 감질난다. 알고 싶어요. 당장 봐야겠어요. 영화 속의 그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이쪽 그 저주 업계 종사자 뭐 그런 분이에요. 막 인형에 그 바늘 꽂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각종 저주에 좀 능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네. 그 또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노파가 뭐 자동차 창문까지 부숴가며 그 주인공한테 다가올 때 공포감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표정도 기괴하고 틀니도 하필 다 썩은 거를 끼고 다녀요. 네. 노파의 공포스러운 이미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노파의 시점에서 보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30년 살던 집을 빼앗기는 건 개인이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크리스틴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 말 한마디에 평생 살던 집에서 내쫓겨나거나 아니면 모두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데 결국 자기 승진 욕심 때문에 내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은행이랑 은행원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네요. 아, 그럼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은행원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00년대 후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상황 심각했거든요. 제가 이때 추석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추석에 휴가를 못 갔어요. 추석 때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때부터 거의 한 4-5년 동안은 주말도 없이 일했던. 아, 관련 뉴스 소화하시느라고요? 그쵸. 그냥 미친 듯이 출장을 다니고 아. 미친 듯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려웠죠. 네네. 그때 미국에서 이 할머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에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사회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주택 압류가 급증했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는데 여기에 더해 은행이 신용이 아주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늘려갔습니다. 서브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 프라임 아니고 서브 그렇죠. 프라임. 예. 신용도가 낮은 이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지를 늘려간 배경에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에 끼어있던 거품이 빠지고 기준금리가 2004년 1%대에서 2006년 5.25%대로 급등하니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매도하고 또 이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노파처럼 집을 압류당하는 사람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7%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에 그러면 집을 뺏긴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네. 네. 미국의 2009년 주택 압류 통보 건수는 280만 건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20%, 2007년보다는 무려 2.2배 증가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45가구 가운데 한 가구꼴로 경매 처분이나 은행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좀 보면은요, 아파트 한두 동에 한 집 정도가 압류 통보를 받은 시기였겠네요. 노숙 가족 수는 2009년 약 17만 가구였는데요. 이건 2007년 13만여 가구에서 30%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그 은행원들하고 진짜 멱살잡이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은행
은행원들과 굉장히 그 관계가 안 좋았을 것 네. 같은데요. 심지어 압류당하고 나서도 은행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이 압류한 집을 팔았는데 이게 대출 총액보다 낮게 나오니까 은행에서 이 부족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거는 거죠. 졸지에 노숙자가 됐는데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소송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포 영화를 기획하면서 주택을 압류당한 사람을 원혼으로 등장시킨 건 꽤나 자연스러운 연결로 느껴지거든요. 혹시 소장님은 이 공포 영화에 원혼과 귀신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귀신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처녀 귀신. 아, 예, 예. 그쵸. 소복의 긴 머리, 그게 이제 스탠다드죠. 네. 네, 월화의 뭐 공동묘지. 사다코나 그쵸. 그래서 여성과 아이가 굉장히 귀신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수 공포 영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공포를 효과적으로 자아내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거나 핍박받는 사람을 등장시켜야 공포가 효율적으로 전달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귀신들의 원한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이와 귀신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역사가 있고요. 아이와 여성들은 네네. 그런 면에서 영화에서 집 뺏긴 노파를 등장시킨 이유도 연출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된 노파의 입장이라면 저 정도로 분노할 수 있겠구나라고 관객들 모두가 뭐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포스터, 주온 포스터 보고 진짜 너무 무섭죠. 예. 머리털이 쭉 예. 뼈선다. 그 왜 국어책에 나오는 모골이 송연하다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요. 예전에 주온 포스터 보고 임산부가 소송한 적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정말 건강에 위협을 느꼈다. 저도 몇몇 클립 보고 진짜 이불 덮고 자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예. 무서웠어요. 주온, 링 뭐 이런 거 네. 진짜 무서웠는데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이거 항상 이슈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자가 진짜 귀신보다 무섭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작년 하락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 주담대가 화제의 중심이었는데요. 당시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 많은 까닭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체율도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소폭 오른 건데 대부업체까지 확장해 보면 상승폭이 좀 더 커지거든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2.9%로 1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대부업계는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연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며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담보대출이 어려우니까 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반백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50년 반백년 동안 그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이게 내놓았는데요. 만기가 2,000원 확대되면 DSR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40년 만기 4% 연이율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총액이 약 4억 원이라면 50년 만기일 때는 약 4억 4천만 원까지 10% 정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이게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 알아요. 30살에 그러면 받아서 내 80까지 일을 어떻게 해? 그때까지 갚아? 근데 중간에 집 팔아서 보통 갈아타시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 보통 30년 만기로 대출 받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담보대출로 골머리 앓는 기업들은 누구예요? 예, 개인이 사고 싶은 집이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기업도 사고 싶은 회사가 있을 때 인수금융이라는 이름의 대출을 활용합니다. 주로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사모펀드들이 인수금융을 활용하는 주체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받을 때 기본 전제가 집값의 우상향인 것처럼 인수금융도 보통은 기업 가치의 우상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기업 가치도 떨어질 때가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양한 사모펀드가 인수금융을 끼고 상장사에 투자했다가 담보인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죠? 예, 화장품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 CNC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2017년 IMMP라는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가 총 4천억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이 중 1,200억 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는데요. 중국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과 주가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약정했던 LTV 수준과 영업이익 기준을 맞추지 못했고요. 이 기업이 만기 연장을 시도했는데 대주단 중 한 곳이 대출 연장에 부동의하면서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실적 상승세를 기록한 이 기업에 3월 예비 입찰에 각종 투자자가 모여들었는데요.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는데 매각자나 인수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거래가 될지 주목됩니다. 미샤는 심지어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꽃무늬 로고 가지고 소송도 있었잖아요. 아, 예. 이 회사가 한동안 진짜 잘 나갔었는데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 영화의 한 편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담겨 있었구나. 아우, 박창영 천재설. 재밌는 영화입니다. 예. 그래요. 영화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있는데. 네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추천할 때 각기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직면해야 했는데요. 네. 일부 호러 영화 매니아 친구들은 이게 뭐가 무섭냐며 이런 공포 영화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겁쟁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하면서 제겐 좀 가슴 아픈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창영이 겁쟁이 이렇게 네네. 놀렸다고요? 네. 하지만 영화 재밌게 봤다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이 영화에는 호러 영화에서 기대하는 점프 스케어, 그러니까 관객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도 많이 있고요. 유머 감각이 좀 독특해서 빵 터지는 장면이 많습니다. 영화 1시간 40분도 채 안 되니까 또 무더운 여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그 세모 반신반의하는데 유머 감각이 좀 독특해서 여기에서 밑줄을 좀 그었어요. 볼까 말까 약간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왜 비겁하다고 했는지 궁금하니까 일단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연관 검색어로 볼 만한 다른 영화들도 한번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 네네. 2008년 당시의 기억들이 아직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택시장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최근에 연체율 올라간다는 얘기들 많으니까 공감하면서 볼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